입니다. 쇼킹 부동산 소식 따라잡기, 부동산 단합 신고센터 개설, 금리 인상 깜빡이가 켜졌다는 소식 등 여러가지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감정원 부동산 단합 신고센터 개설이 됐답니다. 자, 감정원이 10월 4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발생에 대응한 집값 단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답니다. 집값 단합 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 집값 단합 유형은 아래와 같은데, 첫 번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단합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밴드나 카카오톡 등이 되겠죠.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정 행위와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단합하는 행위, 중개업자에 대한 이제 규제도 들어가고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건이죠. 자,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무분별한 신고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시에는 개인별 통합 인증 접속 본인 실명 확인한다는 뜻이고요. 신고하는 단합 등 행위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것. 자, 이거 아무래도 카톡 내용 캡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신고 접수된 단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자,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단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자, 요거를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예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것을 이제 집값 단합에 대해서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허위 매물 신고하겠다 이런 건에 대해서 분노해서 용산 쪽에서 이것을 허위 매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디로 신고를 했냐? 경찰 쪽으로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용산경찰서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했냐?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왜냐? 관계 법령상을 찾아봤더니 이것을 처벌할 근거가 없더라. 자,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이걸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을 유권 해석을 내려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피해 사례 조사를 접수를 받고요. 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사후 처리를 이제 그 형사상의 처리를 이제 진행하는 방향으로 아무래도 좀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요, 한동안 집값 단합 좀 조용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이제 매수자 관련된 이제 매수자들이 모여있는 이제 카페들이 더 은밀하게 가입이 더 힘들게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단합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웅들이 있잖아요. 나는 더 비싸게 받을 생각 없고 지금 팔고 나갈 거다.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매물을 이제 저가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것도 이제 막는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먹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 신고센터들이. 왜 그러냐? 자, 집값 단합이 크게 가격을 올렸다고 의심되는 건수 보면은요, 언제부터냐면은, 자, 제가 볼 때는 2017년 말하고 그리고 2018년 이번 급등 두 번이에요. 자, 그래서 집값이 2014년부터 이제 꾸준히 조금씩 올랐던 건 맞는데, 세 번의 큰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파리부동산 대책 전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겨울에 집값이 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또 이제 용산 그리고 여의도 복합개발로 인한 그 이제 집값 상승이 있었는데, 자, 적어도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집값 급등에 대한 이제 여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쉽게 조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집값 단합 같은 거 기자들이 쉽게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집값 단합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면서 집값 두 번의 급등을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토부가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운영을 한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야 한다는 점 좀 이제 분명히 밝힙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강남구 전세가율 50%가 깨졌답니다. 5년 만에 최고 수준. 자, 집값 이제 호가 부풀리기로 이제 집값이 오르면은요,
자, 이것이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이제 세입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세입자 뭐예요? 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전세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는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들고 전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강남 지역에 정말로 주택이 부족하면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럼 전세 가격도 같이 올랐었어야 되는 거죠. 자,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집값이 오를 때 월세도 같이 올랐어요. 월세 매매값 오른 만큼 월세도 같이 올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매매값만 이렇게 쭉 올라간 상태에서 전세 가격은 그대로니까 전세 가율이 40%가 깨진 거예요. 자, 한번 소식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비해 전세값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더라. 자,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1.7%로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 강남구 쪽 11개 구 전세가율은 58.2%를 기록하여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0%선 아래로 떨어졌다. 자,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만 호가 부풀리기를 최대한 높게 받으니까 이런 갭 차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 전에 호가 부풀리기 이전에는 매매가 오를 때 전세가도 같이 올랐어요. 이번에도 찔끔 같이 오른 데가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조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특히 강남의 전세가율은 48.9%를 기록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더라. 자, 그래서 강남의 전세가율이 이제 낮은 이유를 저희가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수요보단 투자 수요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은 집값 하락시기에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집값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많이 떨어지더라. 사례를 통해서 공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는 국민은행이 구별 전세가율을 공개한 2013년 이후에 처음이더라. 자, 전세가율이 낮아진 것은 전세값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데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자,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7.54% 오른 반면 전세가율은 0.02% 하락을 해서 안정을 보였다. 자,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적죠. 이제 지금 한 4년 정도 기간에 대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하면서 서울 지역의 주택 부족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경기도 지역의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 자,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으면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한 갭 투자가 위축될 전망. 지금 이제 투자로 들어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 이제 비거주 목적의 투자는 솔직히 지금 대출이 다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 직장 이전 수요나 교육 목적으로 사는 거는 허가해주네 만에 이러다 그것도 막히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하게 내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면은 그만큼 내자본이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투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더라. 자, 반면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 자, 요즘 이게 몇몇 보수 언론 중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아직도 2주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가을 이사철 성수기 때문에 직구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근데 지금 10월이 있는데 그렇게 전세가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시잖아요. 당장 아파트 매물 보시더라도 전세가 매물은 거의 매매가 수준만큼 매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이제 미리 선 결제된 전세 물량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도 헬리오시티 등록된 전세 거래 건수가 3,500건이에요. 3,500건이고 아직 등록되지도 않은 전세 물량까지 합하면은 제가 볼 땐 4,000건에서 5,000건은 전세 물량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것은 사람들이 입주할 때 되면 더 저렴해진다는 걸 다 알아요. 세입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세 물량을 아무리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도 그걸 6개월 7개월 전에 계약한 사람 잘 없거든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에 대한 영향도 제가 볼 때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월 말 11월 되면 더더욱 헬리오시티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동안에 입주 물량이 너무 적어서 헬리오시티 아무 일 없듯이 잘 넘어간다 치더라도 강동구 입주 물량 때문에 내년은 반드시 전세가율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2018년이잖아요. 이게 헬리오시티를 내년 입주 물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헬리오시티는 2012년 31일부터 12월 30일부터 입주인데 지금 이거 더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건설사에서 약간 선심성으로 해준다고 했던 이제 건설 내용 등 공사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조합한테 청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야, 왜 무상으로 해준다고 내거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좀 싸움이 일어나면서 공사비 대금 지급에 관련된 약간 분쟁이 있고, 공사비를 못 받으면은 이제 건설업체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입주가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그래도 어차피 1월 아니면 2월입니다. 자, 48,596가구인데, 자, 그동안에 서울에 4년 정도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였어요. 원래는 2012년부터였는데 2014년에 강남권 보금자리 지구하고 마곡 지구의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잠깐 판짝 공공주도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값 급등은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은 이제 이 4년 동안 신나게 집값이 오르면서 아, 정말 서울에 집이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이 강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1년에 3만 가구는 서울에 꾸준히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부족했다는 거죠. 자, 앞으로는 솔직히 많아요. 2009년, 2020년이 2008년하고 2009년 입주 물량보다 더 많더라. 그리고 나서 2010년, 2021년 정도로 3만 가구 이상 꾸준히 공급될 거다. 어떻게 하냐? 올해 분양 물량이 40만 가구가 넘잖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지방 물량은 줄어들고 수도권 지역하고 서울 지역 분양 물량이 늘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부족 현상과 전세가율, 지금처럼 역사적으로 비쌌던 전세가율은 서서히 낮아지면서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다. 반면에 그 지금 높은 전세가율이 영원할 줄 알고 착각하고 갭 투자하셨던 분들은 타격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치들은 다른 전문가들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주택 부족하다고만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나요? 이주하는 수치를 얘기하면서 입주하는 수치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실상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4일 오전 산업계 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경제동향 간담회를 열고 저금리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심해졌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총재는 이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밝혔답니다. 자, 그동안 이어져 온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었고 또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등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한 거죠. 이제서 저금리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발언은 곧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답니다. 자, 이주열 총재가 가계 이자 부담 증가나 투자 감소 등 금리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주는 것을 예상함. 이거는 이제 깜빡이 켰다고 하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8일과 11월 31일 두 번 남았는데 이 중에 한 번 인상한다는 이제 안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좀 안 좋은 여러 가지 통계, 취업 통계하고 물가 상승률 통계가 좀 낮게 나와서 연내 인상도 좀 불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깜빡이가 나왔죠. 원래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에서 이제 세 명의 금융통화위원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찬성하는 이제 안이 나왔었는데 뭐 이제 그거 연장선이죠. 제가 볼 땐 깜빡이는 계속 나왔었는데 언론들만 계속 뭐 취업 통계가 안 좋다, 뭐 통계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뭐 올해 금리 인상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희망사항을 밝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나오기 전에 또 정부에서도 좀 금리 인상을 희망하는 안이 나왔었죠. 뭐 국토부 김영미 장관이나 뭐 이제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이 얘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저금리 부작용.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금융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이주한국은행 총리는 이제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각을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이제 약간 좀 같이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무난히 한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언제 하냐? 10월에 하냐? 이제 11월에 하냐? 이 차이인데, 지금 미국 10년채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10월에 인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계 투자은행도 10월이다 11월이다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한번 금리 올렸다고 부동산 값 떨어지고 폭락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기준금리는 지속성이 중요해요. 얼마나 빠른 시기에 자주 올리냐가 부동산 떨어지는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집값이 정말 저렴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번 기준금리 잘 보시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던 거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자,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니까 바로 따라서 올라야 된다. 솔직히 그거 기준금리 올 때 부동산만 보고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보면 변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는 게 이제 고용률에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미국에는.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 자,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는 이유 간단하죠. 고용률,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에 그리고 임금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률 목표한치 올라가서 저성장, 저소비, 저물가, 유노멀을 탈피했다. 저성장, 경제 성장률도 세계 1위 경제국가가 무려 4.2%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좀 다르게 지금 흘러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7월, 8월 취업자 수가 전년도 대비 이제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9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가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제 암울한 전망 이제 경제부총리가 좀 언급을 했었죠. 자, 두 번째 물가 상승률 여전히 2%대 목표한 2%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물가 상승률은 2% 정도 이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했는데 한국은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야, 무슨 소비자 물가가 1.4%냐? 지금 대한민국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자, 이건 조금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잡는 통계가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 2.8% 예상이 나서 경제 성장률이야 요즘 반도체하고 화학이 워낙 잘 나가서 수출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오는데 이 취업자 수 증가하고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 통계에 막혀서 금리 인상을 계속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취업자 수 증가도 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고령의 은퇴자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 취업을 해야 되는 젊은 인구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80만 대에서 60만 대로 줄어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최저임금을 하나도 안 올려도 이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이거 품목 다시 정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 희망사항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럼 미국에선 3차례에서 지금 4차례 예상이 나오는데, 3차례든 4차례든 전국에 적어도 한국에서는 2차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만 올리게 되면 미국과 금리차가 1.25%예요. 자, 그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2차례까지는 꾸준히 올릴 전망이 있는데, 한 차례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이제 끝날 때쯤 한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올해 2017년에 금리 전망했던 게 잘 맞은 건 아닌데, 저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할 줄 몰랐죠. 핑계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나 이제 입주 물량이나 전세가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무래도 집값 상승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 단합, 그동안 이제 집값 상승을 이제 높이 올렸던 부분, 거래가 없어도 집값을 상승시켰던 그 원인 중 하나가 이제 신고센터가 이제 개설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지 저희 쇼킹 부동산이랑 같이 예측하고 다음 투자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추천과